네, 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수원 을선거구 신장용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가슴에 배지 따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수원 시민 그리고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4.11 총선에서 권성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신장용입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을 지지해 주시고 신장용을 선택해 주신 권성구민의 가분한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시민의 바람을 똑바로 이해하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 견제하라는 아마 엄중한 경고로 저를 선택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선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벽이 가장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권선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권선을 요구하고 있는 게 권선구민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저 신장용은 임기 4년 동안 지역민의 바람과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정적으로 권선 구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제 지난달 5월 30일부터 이제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임기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여의도 입성 좀 감회가 남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감회가 남다른 점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18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18대 국회에 대한 평점이 이번에 아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낙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는 어떤가? 역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19대 국회도 18대 국회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라고 아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19대 국회의 구성이 150석 정도의 신인 정치인을 발굴해내는 선택을 국민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서 19대에 대한 선거를 통한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아마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마 국회가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 아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9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정치, 민생정치, 아마 소통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가는 것이 19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초선 의원 150석이라고 그러셨는데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셨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준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또 우리 국회라는 게 또 이 선수 위주였던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참 역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지난 18대 국회가 그래서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이러면서 국민들에 대해 실망감을 안겨주고 뭐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고 있는데 이제 19대 국회 들어서 이제 일하는 국회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장용 의원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18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낙제 점수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몸싸움 방지법, 물론 이것을 입법 예고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을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키는 기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자의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가 150명의 초선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문화에 대한 대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공천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몸싸움 방지나 국회 선진화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 단계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소신 투표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론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그리고 당에 충성을 하고 또 공천이 뒷받침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이 구도가 깨지지 않고는 방금 이야기는 당론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리고 당이 결정을 내려놓으면 초선들은 가서 몸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 흉악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공천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유지되지 않고는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 몸싸움법을 만들어놔도 결국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초선 의원들이 그것과 같은 과거와 같은 신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우리 차후 공천을 하는데 아마 평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신투표
과연 어떤 당론을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국회의원이 투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차후에 선택을 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입법 발의를 몇 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그런 전시성 입법 발의가 아니고 내가 입법 발의를 했던 것이 얼마만큼 통과가 돼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쓰였는가 자, 이런 것들 방금 소신 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천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이 확보돼야만이 우리 초선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 초선 의원들의 개혁 성향이 있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개진해서 요구하고 또 쇄신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꿈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이 기본이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여야가 지금 상임위 배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 배정이 안 됐죠. 한참 지금 부대표들께서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시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시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네, 일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제가 이제 국토해양위를 좀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수원 권선이 4개 지역 중에서 40%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현안 문제의 63%가 권선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원 병장 이전 문제, 수인선 지화의 문제, 그다음에 서수원 종합병원 문제, 농산물 시장 이전 문제, 그다음에 재개발 문제, 그리고 공공부지 이전에 관계되는 7개 부분. 전 모든 현안 문제가 거의 한 70% 가까이가 권선구에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지금까지 상임위라는 것은 전문성과 그 지역의 현안에 맞는 상임위가 배정이 돼야만이 국회가 효율성이 있는데 다선 위주의 힘 위주의 인기 위주의 상임위 배정이 되다 보면 국회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배정이 그 지역의 현안에 맞는 상임위 배정 그리고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 배정 그다음에 이여야의 이해관계를 의한 상임위 배정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오르게 할 수 있는 상임위 활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19대 국회도 예외 없이 상임위원회를 놓고 여야가 제때 개원을 하지 못하고 첫 이미지가 국민들로 보여준 이미지가 18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이고 국토해양위가 인기 상임위 중에 하나지만 결코 그런 어떤 다선 위주의 상임위 결정이 아니라 일할 수 있고 전문적인 상임위로 우리 원내실에서 아마 잘 배정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상임위는 국토해양위를 가서 지역 현안 문제를 꼭 좀 해결하고 싶어요. 때문에.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오는 9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각 지역을 돌면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뭐 시속 게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흥행몰이에도 성공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좀 새롭게 짜여질 지도부 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당 최고위원 경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이 선거에 당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간판은 어떤 사람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당대표는 계파를 초월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계파를 초월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개혁적인 국민들로부터 뭔가 당대표의 이미지가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내세워야만이 저는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가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국민들의 준비가 돼 있었는데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수권 능력으로서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안정성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당 관리자가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대선까지의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 속에서 흥행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후보들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대선 후보가 국민들 속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으로
치러질 수 있는 어떤 축제의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당대표가 될 때만이 우리가 반드시 대권 승리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해찬, 박지원 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선을 이방 연대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네. 이방 연대가 결국은 문재인으로 연결된다는 그게 사실관계의 유무관계를 떠나서 이미 예측이 가능한 선거를 해놓으면 이건 흥행에 실패한 것이고 그게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친송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번 경선이 예측컨대 이방연대 그리고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이게 승리할 것이라는 그 예측을 딛고 시소게임을 박빙의 시소게임을 하면서 지역을 돌면서 순위가 바뀌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관심을 주고 흥행을 줬던 것이 이번 아마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국민에게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이제는 누가 누구를 지명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보고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민주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를 보고 결국은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안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 국면이 아마 고조되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번 아마 대표 경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번 최고위 경선 때는 그 모바일 선거인단이 상당한 열풍을 불지 않았었습니까? 대단한 행물이었는데 이번엔 그 모바일 선거인단의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전에 우리가 모바일 선거가 대성황을 이루었던 것은 4.11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행부가 어떤 얼굴을 내세우냐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내고 이명박 정권의 민생 실패에 대한 그것을 견제할 수 있고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장을 꼽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민들의 부응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모바일 선거에 참여,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에 대한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밝혔지만 4.11 총선의 결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의 현재 당대표 선거는 아마 그런 것과 약간 차별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모바일 선거는 전에 있는 모바일 선거하고 좀 차별화되게 흥행을 하는 데는 조금 좀 뒤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선거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실감에 많이 놓여 있다.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구도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에 모바일 선거 흥행을 만들어내는 데는 약간 전 선거보다는 못하지만 현장을 돌면서 지금 하고 있는 선거의 열기는 훨씬 더 좋은 열기를 가지고 있고 예측 프로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대선 후보 경선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 또 나타나겠죠? 그렇죠. 대선 후보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100만 명 이상의 아마 모바일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12월 대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2월 대선에서 승리를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정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이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실 텐데 지금의 이번 총선에서 4.11 총선에서 사실 예상만큼 의석도 못 얻고 그래서 이제 민주통합당도 변해야 되고 또 우리 신 의원께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하셔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있는 것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4.11 총선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국민의 분위기와 투표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이 총선 패배에 대한 부분을 국민이 심판을 엄중하게 반성하고 이 기회를 대선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승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구도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우리가 50년 동안 걸어왔던 지역 구도의 문제를 타파해야 되는데 이 구도를 이번에 깨는데 결정적인 마무리를 지는 선거가 이번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정말 저 선거 못지않게 국가의 장래나 미래를 위해서 제 온몸을 던져서
있어서 민주당의 당선 가능한 후보 이를 위해서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아오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997년도에 DJP 연합이 일어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왔던 삶과 김정필 대통령 총리께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 속에서도 DJP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권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전에 대한 결합이 실질적으로 생물학적 결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을 잡아야만이 우리 서민과 중산층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우리 야권 대연대를 하는 것도 결국은 보수 세력은 스스로의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지만 야권, 진보 개혁 세력은 연대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권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아마 연대의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 패배를 대선 승리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에게 우리 민주개혁 세력인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지금의 현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어떤 메시지든 분명한 메시지를 좀 보여줘야만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사태가 민주당으로 진화돼서 연결하고자 하는 이 연결의 고리를 반드시 끊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올 것이다. 네 번째는 지역적인 벽의 부분을 분명히 국민을 설득해서 이번에 깨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2040 세대들의 투표 참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OECD 국가의 버금가는 수준에까지 이번에 투표를 끌어올릴 때만이 우리가 야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참다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정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다가 방안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기왕에 통합진보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통합진보당의 그 의원 당선되신 두 분에 대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4.11 총선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대선에서도 야권이 대동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통합진보당의 문제는 실은 통합진보당 스스로 해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의 사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은 과다하게 국민들에게 오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여론으로 오도돼서 여론몰이식으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책임 있는 아마 당선자들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의총을 통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공동된 의견을 통합진보당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박 대표께서 그 표현을 한 것이 개인적인 의사인지 당론인지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도 아마 그 표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시기에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수원 건선 지역 앞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먼저 지내온 역대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공약도 내세우고 계셨는데 제대로 이렇게 이전이 빨리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올 19대 총선의 공약 이슈뿐만이 아니라 18대, 17대 때 연이은 아마 이슈였고 그렇죠. 해결해야 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비행장 이전과 관련돼 있는 이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공군비행장을 이전해야 되고 우리 권선구민께서 바라는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약으로만 제시해 놓고 공약에 대한 대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군비행장 이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군비행장 이전과 관련돼 있는 특별법을 지금 바로 우리 여기에 영통의 지역구인 김진표 장관과 함께 공동 발의를 이미 준비를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1호 법안으로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민주통합당의 1호 법안이 반값 등록금 그것을 팩토로 해놨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문제와 복지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1호 법안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은 6월 10일 이전에 김진표 대표와 공군비행장 이전에 관계되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놓으면 모든 절차가 다 무시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장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하면 공군비행장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빠른 절차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져놓는다라는 이야기는 공군비행장 이전과 관련되는 문제를 상당 부분 4발자국 이상은 이미 와 있다. 기초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 문제부터 지금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서 공동 발의 지금 준비 완료를 해놨습니다. 법안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도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임위를 국토해양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건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나 건선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또 이런 희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주거환경 정비란 어떤 보관이나 이런 건 따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선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많고 구가옥들이 많아서 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거의 다 90% 이상이 우리 권선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이 활성화됐을 때는 재개발 사업들이 전부 조합을 형성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역으로 손실로 다가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세류 지역에 지금 609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재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원시청에 50% 이상의 민원을 받아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의 사례들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개발에 관계되는 구성 요건이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선정이 되고 나면 비대위가 형성돼서 기존에 있는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 관계를 항시 상존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지금 팽팽히 맞서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첫 번째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반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기반 시설 비용을 15% 정도를 지금 부담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 비용을 50% 이상의 기반 시설 비용을 부담해 줘야만이 지금 비용을 넓히자. 그렇지. 시비나 도비나 국비 비용을 지금 15%인 것을 50% 정도까지 늘려서 비용 부담을 해 줘야만이 지금의 이 문제를 그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서 지금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을 이미 썼던 비용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써졌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재개발의 과정들을 보면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봤을 때 그 비용에 대한 피해액만큼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조정 역할,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해야 될 저에 대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다가 구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권선구 쪽이 이런 생활에 이런 것들도 많지만
그 교통 인프라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수인선 지하 문제도 상당히 좀 현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욕구가 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크거든요. 수인선 지중화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어떻게 교통 인프라를 풀어나가실지. 수인선 지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경제적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용산 참사에서도 봤지만 사람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원 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 권선 구민이 안고 있는 4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두 번째는 재산권 피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우리의 동력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그다음에 행복 축원에 대한 피해. 이 4가지 피해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던 권선 구민에게 수인선 지하라는 문제로 또다시 그 문제가 대두돼서 앞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것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다가 소음 피해, 진동 피해 이런 피해까지 가중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설계를, 그 문제에 관계되는 설계를 변경했을 때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막대한 수천억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수원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황구지천을 지하로 해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정말 우리 민원들이 제기한 것처럼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반드시 사람의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 사람의 가치를 선택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되더라. 그 예산의 문제가 국가와 도비와 시비가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설계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주관하는 데에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 부담을 해야 되는 이 모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수원시에서 몇천억의 돈을 들여서 하기라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한 6천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본 걸로는 한 3천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할 수 있다. 결국은 국가에서 6천억이라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공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미 복선을 깔고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원 비행장과 관련되어 있는 4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권선 구민에게 이 피해까지, 이 소음 피해가 이 장애물에 관계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없는 그 피해까지 가중돼서 6가지 피해를 주는 지역으로 난둔다면 이것은 정말 OECD 국가에서 그리고 2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되고 수인선 지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 막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현님 나오셨는데 하실 말씀 많고 들을 말씀 많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시간을 내서 더 들어보도록 하고 현안이 있을 적마다 한 번씩 좀 방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수원 시민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삼아서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선 구민 여러분 아마 수원의 문제는 현안의 문제는 그리고 권선구의 현안의 문제는 한 지역구의 현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원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 전에서도 민주통합당 내 후보가 김진표 대표를 통해서 내 문제가 권선구나 장안구나 팔달구나 영통구의 문제를 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수원시 전체의 사안으로 보고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신장용 혼자 하는 것보다 김진표와 신장용과 이찬열과 그리고 김영진과 그리고 당을 떠나서 남경필 의원이 수원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힘을 합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상생하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수원 권선구 민주통합당 신장용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신장용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